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137회입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136회.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136회, 문제풀이를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137회를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이제 뭐 다양합니다. 어려웠다는 분들도 한 절반은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쉬웠다는 분들도 절반은 되는 거예요. 자, 쉬웠다는 분들은 왜 쉬웠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렇죠? 어렵다는 분은 어려운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번 시험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쉽게 하면, 제가 이런 얘기 표현을 하잖아요. 강의할 때. 쓰지 말라는 문제다. 왜 굳이 그걸 쓰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 편이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오히려 이제 이번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어본 거 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0개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었고 이제 세 번째 첫 시험은 7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록 아쉽게 첫 시험이 안 됐지만 두 번째 시험도 모르는 겁니다. 몇 명을 뽑을지. 그렇죠? 100명을 뽑을 수도 있고요. 또 9명 뽑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뽑는다는 거는 분명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70명이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기는 한번 해보셨나요? 또 한 절반 이상은 복기, 어떻게 썼는지 몰라서 복기가 안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내가 뭘 썼지? 이런 거 썼네 라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우선 이제 1교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4교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소한 문제, 즉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 자,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는 뭐죠? 제가 강의를 안 했거나, 그렇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처음 들어보는 문제다라는 것들이 몇 문제 나왔습니다. 몇 문제. 예를 들어서 집안 침하 예측 방법, 산사태 위험 지도, 그렇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 다 들어본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산사태 위험 지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고, 또 토목하신 분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봤다라는 문제입니다. 제 강의 때도 분명히 산사태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집안 침하 예측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죠. 집안 침하 예측 방법이 제가 이번에 이제 차별화하자라고 얘기했던, 그렇죠? 픽 메서드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또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좀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지와 망각, 모랄 서베이 이 부분도 한동안 이제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풀어봤다. 또 지진파 종류, 이거는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2회 연속으로 제가 강의를 안 했습니다. 왜? 그 전에 지진 문제가 한 4, 5년 안 나오다가 연속으로 2번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글자 안 들리고. 이번에 나왔어요. 똑같이. 그러면 벌써 이게 이따가 보면 133회인가요? 그때 시험 보신 분들은 이번에 잘 봐야 되겠죠. 왜? 그때 내가 시험을 봤으니까. 이 문제가 그렇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근데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1교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5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비교를 좀 해놓을 걸 그랬네요. 135회 문제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거의 뭐 10문제 가까이가 나온 게 뭐죠? AB 문제였습니다. 즉,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전체의 거의 뭐 한 80%가 넘는, 그렇죠? 뭐 문제 비중을 차지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이제 뭐 이번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줄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 우리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 비중이 많지만 법에 제한 조항이 그대로 출제된 문제가 이번은 다른 때보다 좀 더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또 유난히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B 문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AB 문제가 나오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서 답안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 조항을 물어보다 보니까 그렇게 내기는 좀 더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B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서 이번에는 출제가 됐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쓰는 데는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문제 선택에 있어서 하나는 아는데 하나는 몰랐을 경우에, 그렇죠?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자,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안을 쓰느냐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많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일수록 시험이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그렇죠?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처음 출제되는 이제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기출문제 중에서도 상당수는 어떻다?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규모, 진도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출제가 됐죠, 그렇죠? 문구 하나 틀리고 하나만 틀려요. 뭐 틀렸나요? 영문 표기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영문 표기가. 그래서 이 문제가 똑같이 이제 출제가 됐고, 자, 3번 이거도 실제는 똑같이 출제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전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지만 법조항하고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부분만 좀, 그렇죠? 안전성 평가에 대한 부분만 좀 틀릴 뿐이지 똑같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면의 안정조건, 그전에는 토합하고 안전조건이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방대책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작업중지권, 이것도 이제 워낙 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졌고 실제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자라고 얘기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부분, 이번에 이제 사다리식 통로가 이동식 사다리와 사다리식 통로가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았었죠. 그렇죠? 근데 이동식 사다리가 출제가 되지가 않고 사다리식 통로가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다뤘던, 뭐 이번뿐만 아니라 거의 매번 여러분들이 다뤘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부분, 이것도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고, 뭐 그전에는 이제 터널의 환경이라든지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매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즉 제가 얘기한 보건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는 보통 두세 문제 이상이 지난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도 이러한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파지와 망각, 모럴 서베이 해서 처음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이제 뭐 재손실과 관련된 부분 또는 재메커니즘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모럴 서베이 그리고 이제 파지 망각처럼 휴먼 에라
관련된 부분, 또 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뭐 양중기의 검사 기준, 양중기도 워낙 뭐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135회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장비와 관련된 문제가 유난히 많이 출제가 됐다. 그거에 따른 이제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실전, 뭐 포커스 캠프 이렇게 문제 적중. 요게 이제 좀 적중이라고 얘기하는, 그죠? 근데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다뤘던 문제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보시면 거의 이제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들어봤고 다뤘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근데 우리 기숙사 시험은 어떻게 하죠?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하는 문제다. 그나마 다행히.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합격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총 3번의 시험이 있죠. 있습니다. 자, 항상 3번의 시험 중에 나랑 맞는 시험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모든 시험이 나를 벗어나가는, 나랑 상관없는 문제들이 출제되지는 않는다. 분명히 나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건축, 토목, 안전은 이제 공통, 뭐 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죠? 뭐 5, 6년 전에는 한 해는 건축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한 해는 토목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한 해는 공통적인 문제, 즉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문제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똑같다. 어떤 때는 내가 공부한 문제들이 출제 많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공부한 거와 상관없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다? 나한테 맞는 시험이 언젠지를 모릅니다. 그죠? 언제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공부 유무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을 안 봤다라고 안 본다라고 망설이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제가 전화를 한 번씩 하면. 그죠? 근데 어떤 문제 나올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시험 전 10분. 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내가 외우기 싫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시험 전 10분 동안 봐라. 혹시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 안 보신 분들이 그러죠. 문제 보면, 이번에 시험 볼 걸. 야, 내가 아는 문제가 다 나왔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 그 기회는 2년이 있다 올 수도 있고 3년이 있다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약에 안 보셨다는 분들은 후회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들이니까 대부분은. 근데 몇 개는 안 써도 되는 게 3개가 필요하잖아요. 3개가. 3문제가.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전 문제, 포커스캡 문제. 그럼 몇 개를 안 다뤘나요? 지진파 종류는 제가 뭐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중요하게 다뤘지만 이미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자, 모럴 서베이, 구축미래 평가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에 차별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강의는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험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제가 포커스 캠프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됐죠? 마지막 날 제가 뭘 강의를 했나요? 올해, 그쵸? 중대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같은 경우는 산불이 워낙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뉴스에 나온 게 뭐죠? 산불로 인해서 올 장마철, 겨울, 그렇죠? 집중호우, 폭우 시에 산사태의 위험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흑막이 있죠? 지하 흑막이. 그렇죠? 흑막이가 있어요. 흑막이는 이제 지난번에 출제가 안 돼 이번에 나온다고 얘기를 말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 치마 예측 방법에서 여러분이 이제 했던 부분들이 뭐죠? 흑막이 집안 치마 예측 방법 중에 픽 메서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여러분들이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치마 예측 방법. 그래서 그 중에 예측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왔다. 자, 그러면 치마 예측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근데 강의 때 픽 메서드를 하도 강조를 뭐라고 얘기했나요? 흑막이 나오면 1페이지에 제가 공통 아이템으로 활용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써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만 쓰고 뭐죠? 지하 흑막이 가시설입니다. 그러면 지하 흑막이 가시설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면 되죠. 뭐죠? 지하 안전법. 그렇죠? 지하 안전법에 뭔가요? 지하 안전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하 안전평가가 나오면 흑막위에서 뭘 넣자 그랬죠? 재협의 대상을 넣자 그랬대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답안에 채워짐으로 인해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수치 해석법, 경험식, 그 다음에 탄소 성보 해석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픽 메서드는 경험식에 의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정도만 알고 간다라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답안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의 때 지하 안전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흑막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규반 때 했고 그 다음에 포캠 때도 제가 여러분하고 다뤘던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픽 메서드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픽 메서드, 흑막식 가시철. 그 다음에 또 뭐죠? 흑막이 나오면 계측 관리. 또 계측 관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건 뭐죠? 자동화 계측 플러스 기준치 초과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었다. 그렇죠? 자동화 계측.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답안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사태 위험지도. 그렇죠? 자, 산사태 위험지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그렇죠? 산사태 위험한 지역을 지도화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제목 2는 뭘로 답안을 써야 되나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왜 이걸 하는지, 목적이 뭔지, 왜 필요한지를 답안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산사태 예방이고 산사태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이 되잖아요. 중대재해, 또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예방 차원이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들어가야 될 게 뭐가 들어가야 되죠? 산불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불. 그렇죠? 산불에 대한. 그래서 최근 발생한 이 산불로 인해서 이러한 산사태 위험 지도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주시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걸 모른다 그래서 답안을 못 쓰는 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준비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뭐 좋게 쓰겠죠. 근데 누가 이 문제 나올지 어떻게 아나요? 모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산사태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산불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2페이지 목적, 필요성, 그렇죠? 뭐 기대 효과,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 산불로 인한 산사태에 대한 재해 예방 대책, 뭐 이런 부분을 답안에 써주시면 되겠다. 자,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절차, 뭐 기초자료부터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에 대한 산사태 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이 보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 때 했던 게 이겁니다. 그렇죠? 대구 산불, 산사태 예방, 그렇죠?
큰 산불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그죠? 거의 재난이었죠.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문제가 됐다. 그죠? 그래서 거의 뭐, 한 마을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2차 피해를 막자. 그렇죠? 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자료죠? 제가 포커스 캠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발생된 재해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올해 발생된 재해에 대한 문제가 다 나왔어요. 웬만한 건 다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 그래서 산사태 예측 정보 시스템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여기 보니까 산사태 위험 지도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내용은 없지만 어찌됐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동바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또 보형식의 동바리가 나왔습니다. 자, 시스템 동바리와 보형식. 보형식은 뭐죠?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 자체가 뭐였나요? 동바리 형식의 안전 조치입니다. 동바리 유형에 따른 안전이다. 자,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이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했죠?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점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몇 개를 써야 되는 문제다? 총 5개를 써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쓴 사람은 몇 점? 45점 이상. 5개를 쓰지 않은 사람은 45점 이하. 이게 명확하게 갈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왜? 합격자들의 복귀 답안을 보면 명확하게 가본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시스템 동바리와 보호 형식의 동바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안전보건 규칙상의 이 2가지 내용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AB형 문제가 되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써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3번은 뭐 쓰나요? 시스템 동바리. 4번은 뭐 쓰나요? 보형식의 동바리. 2번은 뭐죠? 이 2가지를 포함한 동바리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에 5가지를 써주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옆에 여백에 이제 모식도 그리고 5번은 동바리 붕괴에 따른 안전 대책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답안에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내용과 보호 형식의 동바리. 그럼 모식도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데크 플레이트, 즉 보호 형식의 동바리에 그렇죠? 걸침 길이에 대한 확보가 언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걸침 길이에 대한 모식도가 여백에 나오면 좋겠다. 자, 그러면 시스템 동바리 나오면 뭘 여러분 쓰시나요? 준비를 하셨잖아요. 구성 요소, 또 재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답안에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뭘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동바리의 구성 요소, 준수사항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답안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 조항 자체가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요 문제만 보더라도 안전보건 규칙상에 있는 내용이 이제 답안에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다. 다. 근데 지금 얘기했죠? A, B 1, 2, 3, 4, 5 중에 2개는 뭡니까?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내용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거와 관련된 현장에 대한 부분. 그렇죠? 현장이면 작업, 뭐 공정도 될 거고요. 이러한 키워드가 답안에 나오는 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고득점. 그래서 이번 특히 136회 시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장 냄새를 얼마나 표현을 했느냐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점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걸 안 쓰면 몇 점? 아무리 잘 써도 18점밖에 못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형식의 동바리
시스템 동발이 다 썼어요. 몇 점 받는다? 18점이에요, 18점. 예? 예.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한다? 이거에 따른 현장과 관련된 언급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용되는 문제들이 유난히 많았다, 실제.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뭐죠? 여백의 걸침길이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그렇죠? 이 걸침길이에 대한 모식도, 또 시스템 동발의 구성 요소에 대한 모식도,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18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 그러한 모식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쓰셨죠? 예? 아닌가요? 뭐 다 풀어봤던 문제인데. 예?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가 지난번에 133회인가요? 문제가 출제됐던 겁니다. 47점이면 어떻게 쓴 답안일까요? 5개 다 쓴 답안이에요. 그렇죠? 동발이 유형별 조립시 안전조치사. 그래서 시스템 조립 강조 서포트 강관틀 보형식의 동발이. 그래서 이번에 보형식의 동발이와 시스템 동발이가 뭘로?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7점. 자, 여기 48점이네요. 어떻게 됐죠? 파이프, 강간, 조립 강조 시스템 보형식. 다 썼죠? 몇 점? 45점이 넘었네요. 자, 42점이에요. 그나마 선방했어요. 왜? 다 안 썼거든. 그렇죠? 시스템 동발이 중심으로 썼다. 왜? 다른 걸 몰라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동발이는 워낙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썼다. 그나마 여기 보면 시스템 강간 동발이 중심으로 있는데 동발이가 난 2개밖에 몰라. 시스템 동발이하고 강간 동발이. 그 중에 나는 뭘 쓰겠다? 시스템 동발이 쓰겠다. 그래서 열심히 잘 썼어요. 몇 점? 42점. 근데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한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역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다. 그 중에 뭐였죠? 구축물의 안전유지와 안전성 평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낸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그렇죠? 틀만 바꿔서 냈다. 뭘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종류.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 방법이 뭐가 있느냐. 구조 계산이라든지 진단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반복적으로 또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가 이제 이걸 다뤘던 이유가 뭐죠? 출제자가 문제 내기 딱 좋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법조항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많이 이제 풀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역시 반복해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때 풀었던 문제예요. 이 당시에. 그렇죠? 안전성 평가 해서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 평가 대상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출제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개정으로 계측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측 관리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다. 자,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18점, 15점. 이때 이제 18점 받으신 분들이 제 강의 듣고 복귀 답안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가장 높은 점수였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 구조부, 계측 장치, 재유형 안전성 평가 목적, 그렇죠? 뭐 이렇게 출제가 됐다. 여기 15점이에요. 그렇죠? 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부정확하게 서술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8점과 15점은 내용에 대한 정확도가 어떠냐 물어본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15점이면 나름 이제 준수하게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이제 합격자 복귀 답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양중기의 안전검사 기준 해가지고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중기 안전검사를 뭘 위주로 하나요? 우리 방호장치라든지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검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안전검사의 대표적인 게 양중기의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 양중기의 종류.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포괄적이긴 하지만
양중기에 기본적으로 종류가 있고 그 양중기 종류의 중에 하나를 내가 답안에 써줘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검사의 대상은 뭐가 되느냐? 대부분이 방호장치라든지 안전장치다. 자, 대표적인 게 뭐죠? 타워 크레인의 정기안전검사에 대한 부분, 점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포괄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또 양중기 나오면 뭡니까?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 이런 것도 여백에다가 또 하나 써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양중기 작업 시에 재위험 요인이라는 것도 답안에 써줘야 된다. 단 꼭 써줘야 되는 게 뭐죠? 이 양중기 종류 중에 하나를 현장 내용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프트를 쓰든지, 지난번에 뭐가 출제됐나요? 지난 시간에 곤도라가 출제가 됐습니다. 곤도라를 써주시든지, 타워 크레인을 써주든지, 이동식 크레인을 써주든지 분명히 그게 반영이 돼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타워 크레인이 출제가 됐고, 그렇죠? 곤도라가 출제가 됐습니다. 크레인, 그렇죠? 이번에 뭐가 출제됐나요? 리프트 출제가 됐잖아요. 리프트, 그렇죠? 리프트 한동안 안 나왔어요. 리프트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뭘로? 서술형으로. 그렇죠?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중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다뤄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양중기 종류, 자, 이게 여러분 답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걸 서술형 나오면 모식도 플러스 안전장치, 방호장치, 재해, 위험요인, 이게 하나의 답안 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역시 이 문제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자,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나왔죠? 양중기의 종류 해가지고 21점 맞네. 요 앞에 계신 분 답안인데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몇 점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네. 누구 답안인지 모르겠네. 자, 21점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 문제도 지난번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면 두 가지 차이가 뭐죠? 하나는 이제 21점, 하나는 15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21점이 나왔고 왜 15점이 나왔는지, 이분이 15점이 왜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결국에는 뭐죠? 4번, 5번과 관련된 부분, 그죠? 또 현장과 관련된 부분, 작업과 관련된 부분이 답안에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여기도 뭐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사면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간혹 너무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사면 문제인지 크레인 문제인지 내용을 보면 사면 문제야. 지금 문제는 뭐죠? 양중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례를 쓸 때도 양중기 중심으로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양중기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걸 쓰는 것도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20점, 그렇죠? 특별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네요. 그렇죠? 크레인 작업에 대한 신호수. 자, 근데 14점이에요. 이분이 모르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방호장치의 지원 방안. 그렇죠? 이거를 이제 답안을 썼다. 즉 5번에 있어서의 현장 냄새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점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역시 뭐다? 문제 존중이 필요하다. 그렇죠? 문제 중심의 답안. 제가 이 얘기하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에 써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매일 거의 매 강의 때 얘기를 합니다. 자, 10번까지 쓸 게 있는데, 자, 물어본 게, 그렇죠? 4번에서 한 6번 정도 되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물어봤다. 근데 1번을 갖다 쓰고 10번을 갖다 썼어요.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점수 받는 데는 되게 제한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자, 이동식 크레인 사면 보강에 대한 부분을 썼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실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즉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중요한, 아니면 좀 더 문제에 가까운 내용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로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합격자 답안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양준기 리프트 로또에 대한 부분, 양준기 법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양준기의 안전설계 기법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초고층 현장에서의 스마트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답안에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가자. 자, 이제 파지와 망각입니다. 자, 이제 파지와 망각은 여러분 이제 파지보다는 뭐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부했었죠? 망각입니다. 그렇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답안에 가져가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아침마다 하는 작업전 안전 점검 회의, 그렇죠? 이때 뭐다? 이러한 에빙의 망각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망각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TBM의 효과를 높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하루 지나면, 그렇죠? 66%가 잊어버리고 33%만 남는다라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왜 한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과 반복적인 작업전 안전 점검 회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백에 뭐다? 이러한 망각 곡선을 무조건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파지에 대한 부분, 기억을 유지하는 거와 기억을 잊어버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이건 뭐죠? 뭘 써야 되나요? TBM. 물론 꼭 TBM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뭐에 대한? 현장에 대한. 자, 이러한 파지와 망각에 대한 부분, 근로자의 파지와 망각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현장에 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작업전 안전 점검회의. 그래서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현장이다. 그래서 파지 망각에 대한 내용만 다 쓰면 몇 점? 잘 받아야 18점. 내가 하나라도 삑설이 나면 몇 점? 15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현장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또 이러한 작업전 안전 점검회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답안에 나와주면 좀 더 좋겠다. 쓰셨어요? 응? 그죠? 자, 옹벽. 옹벽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130 몇 회죠? 철근 콘크리트 옹벽 나올 때 그게 한 4년 동안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옹벽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번 할 때 뭐 그 전에 중간에 나온 옹벽이 있었어요. 뭐야? 보강통 옹벽. 안 나왔다. 자, 옹벽은 나오면 제가 뭘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옹벽에 대한 토합. 그 다음에 옹벽에 대한 안전조건, 그 다음에 옹벽에 대한 무슨 모식도? 배수시설에 대한. 이거 쓰셨나요? 배수시설의 모식도? 자, 옹벽의 모식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이제 원인에 대한, 옹벽 붕괴 원인에 대한 모식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배수시설에 대한 부분. 즉, 이 배수시설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죠? 붕괴사고 예방대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옹벽이 나오면 배수시설이라는 모식도가 나와야 된다. 이거 무조건 써주자라고 제가 포캠 때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옹벽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옹벽의 안전조건, 옹벽에 대한 토합, 그렇죠? 그게 이제 옹벽과 가시설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옹벽의 대책에 뭘 써준다? 배수시설에 대한 모식도가
반영이 돼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많이 연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답안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키워드죠? 여름이니까 폭우시, 집중호우. 또 어떤 것도 쓰실 수 있죠? 시설물 안전법성의 제3 시설물. 또 소규모 취약시설. 그렇죠? 이런 걸로도 여러분이 접근이 된다. 자, 온병 나오면 머릿속에 떠야 될 게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시설물 안전법상의 제3종 시설물과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병의 균열이 뭐에 포함이 되죠? 시설물 중대결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가 답안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는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근데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뭐다? 현장에 대한 부분. 뭐죠? 그거는 온병에 대한 집중호우, 폭우, 그렇죠? 뭐 장마철, 뭐 이런 부분이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온병 나오면 3종 시설물, 소규모 취약시설. 뭐 두 개 묶으면 되죠. 그렇죠? 장마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온병. 그렇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설물 중대결함, 뭐 이런 부분들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 자, 물어본 거 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 답안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9점, 18점 많이 받으신 거예요. 토합의 종류, 안정조건, 그 다음에 계측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종 시설물, 옹벽, 장마철 뭐 이렇게 다 썼네요. 그렇죠? 지난번하고 비슷한 문제니까. 자, 20점을 받았어요. 어떻게 썼나요? 안정조건, 토합, 불안정 시 재유형 안전대책, 시공중, 공용중. 20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안정조건, 토합, 중대결함, 스마트 안전기술. 이게 전부 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이 문제가 뭐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토합과 안정조건과 대책을 써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18점. 15점을 어떻게 받았나 볼까요? 토합 불균형 시 사고 발생 메커니즘, 안정조건, 토합 예방을 위한 어스안가 시공. 물론 이게 뭐죠? 뭘로 볼 수 있죠? 나름 옹경은 맞는데 지금 이 문제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어스안가, 토합, 우리 옹벽에 어스안가 찔러서, 그렇죠? 합니다. 작업도 하고. 근데 뭐가 문제죠? 내가 원하는 10번짜리라는 얘기죠. 실제 써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그게 문제 존중이다. 문제 존중. 그렇죠? 문제 존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더 차별화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 10번이 차별화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10번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점수를 못 받은 거다. 그죠? 만약에 이게 안 쓰고 다른 걸 썼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시설물 중대결함 썼으면 오히려 점수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는 뭔가 차별화해야지 라고 한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보시면 그렇죠? 중대결함, 그렇죠? 집중호우, 장마철 이 키워드가 역시 여기 문제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러분 이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러분 이제 점수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돌려보시면 돼요. 네? 교수님이 도대체 나는 점수가 안 나왔어. 어이씨, 난 잘 썼는데.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동영상 다시, 도대체 문제풀이를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안 나왔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내가 점수가 안 나왔는지. 자, 그걸 알려면 뭐가 돼야 되죠? 복기가 돼야죠, 복기가. 그래서 복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기. 그래야지 다음 시험에 18점이 아니라 몇 점? 20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15점이 아니라 20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더라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풀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똑같은 문제를. 자, 이제 모랄 서베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랄 서베이. 자, 즉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건설안전관리로는 뭐가 필수다? 현장에 대한 부분. 즉 이러한 이론이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답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자, 그래서 이 모랄 서베이의 자체적인 문제는 이번이 이제 났지만 지난번에 나온 게 사례 연구법 해가지고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랄 서베이의 분석 방법 중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다. 자, 그러면 이런 모랄 서베이에 대한 우리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제 용어 정의에 있습니다. 용어 정의에. 용어 정리의 책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다. 그래서 비콘센스를 이용한 모랄 서베이 관찰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에서 이러한 모랄 서베이에서 사례 연구를 이용한 그렇죠? 우리가 안전관리의 예방 차원에 대한 교육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이루어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개선을 위한 활용 방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답안에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서 뭐 파지와 망각 모랄 서베이가 이번에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에 출제됐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아요. 그렇죠? 지진파의 종류, 지진의 규모와 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어본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의 개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이러한 지진에 따른 재해방 대책.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재해방 대책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지진의 재해방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진 발생 시에 그렇죠? 비상대응 훈련. 이런 부분을 답안에 써주셔야 된다. 또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 그렇죠? 그래서 시설물, 지진에 따른 시설물 중대결함 발생 시의 조치사항.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현장 내용으로 답안을 써줄 수가 있다. 여기는 어떻게 썼나 볼까요? 서울시 지진 대비 비상대응 훈련 매뉴얼 해서 답안을 쓰셨네요. 그렇죠? 규모와 진도. 자, 이때는 이제 이 문제는 지진파가 추가가 돼서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중에 이제 지진파가 추가가 됐고 이번에 똑같이 돼 있다. 그렇죠? 지진파에 대한 부분. P파, L파, S파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지진 대비 여기 포항 지진과 관련된 그렇죠? 내진 보강에 대한 부분. 이게 필로티 구조물이죠. 이게 답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정의 책을 보면 이렇게 이제 P파, S파, L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답안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진 문제가 안 나오다가 요즘에 이제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출제가 되네요. 이번은 뭐 똑같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근로자에 대한 보건 관리에 대한 문제,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요즘에 뭐 두세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로 실제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작업 환경 측정이 필요한 공정이 뭐가 있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뭐다? 밀폐 공간이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나요? 사고 난 거대요. 터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의 대표적인 게 뭐죠? 터널 작업에서의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문제가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밀폐 공간, 터널, 그 다음에 이 작업 환경과 관련된 뭐 소음, 진동,
그렇죠? 또 우리가 얘기한 뭐 산소 농도 측정처럼 이러한 밀폐 공간에 대한 부분이 역시 이제 같이 언급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주기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는 이제 135에는 뭐가 출제됐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로자 건강 검진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음 진동이나 또 우리가 여기한 분진,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이제 언급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가 나오면 어떤 키워드가 이제 나와야 되나요? 어떤 근로자? 고령 근로자 또는 여성 근로자, 즉 고위험군 근로자에 대한 키워드가 답안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시 언급이 된다. 그래서 측정 주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수치 정기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소음 진동이 거의 뭐 1년에 아마 2번씩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소음 진동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이제 언급이 됐었죠. 그렇죠?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치가 상향이 됐다. 그래서 그 전에 90데시벨에서 85데시벨로 조정이 되면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대상, 뭐 이제 뭐 측정 주체, 뭐 이제 언급이 돼 있네요. 그렇죠? 목적, 필요성,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측정 실시 후의 사업주의 조치 사항, 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137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만들어 놓으셔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것도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많이 나온 게 뭐죠?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과 또 뭐 근골격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도 되게 자주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 단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작업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번엔 또 출제가 안 되는데 또 봐야 될 게 뭐죠? 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이제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2번이나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역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 그렇죠? 월간 안전 보니까 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뭐 봄철, 뭐 여름 또 되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된다. 자, 사업주의 작업 중지, 근로자 작업 중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주의 작업 중지, 근로자. 자, 이거와 또 작업 중지가 또 뭐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뭐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 작업 중지와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이행 점검 시. 그렇죠? 이행 점검 시에 작업 중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가 나왔죠? 사업주의 작업 중지와 근로자의 작업 중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써줘야 되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도 써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작업 중지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져가야 될 거는 현장에 대한. 자, 현장의 작업 중지의 가장 관리의 핵심이 뭐죠? 근로자의 작업 중지입니다. 즉,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에 대한 현장에서의 이행하고 있는 내용을 답안에 써주는 게 좋겠다. 자, 우리 현장에서는 이러한 작업 중지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이러한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답안에 써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걸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번 출제에는 뭐가 쳐졌죠? 중대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권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이러한 근로자 작업 중지권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는 게 좋겠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차별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거가 5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사업주의 작업 중지, 근로자의 작업 중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그럼 작업 중지권 쓸 게 없네. 어디서 쓰죠? 여백에 쓰시면 되죠. 아니면 대제목 5번. 그렇죠?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에서의 기대 효과 아니면 대응 전략 뭐 이렇게 해서 답안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게이기 때문에 단 이제 여러분들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 중지는 중지 해제에 대한 절차라는 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대재해 작업 중지보다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좀 더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대충. 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지권이라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죠. 사업주 작업, 근로자 작업,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그래서 이러한 작업중지권의 시행 절차, 또 우리 현장에서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행 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답안에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작업중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터널 지보공 설치 시 주요 점검사항 해서 연구.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법 개정 사항이,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법에 대한, 이게 이제 법입니다. 그렇죠? 터널 지봉에 대한. 이렇게 해서 이걸 써요. 우리가, 안전보건 규칙에 나와 있는 지보공에 대한 점검 사항이 있다. 그래서 부재에 대한 변형, 탈락 유무에 대한 부분, 기납 정도, 접속부에 대한 부분, 기둥 치마에 대한 유무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묻는 거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점검 대상이 이것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겁니다. 그렇죠? 안전보건 규칙상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다. 근데 그걸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문제는 이거 외적인 부분이 어떤 걸 써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물어본 건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시공으로 흐를 수가 있죠. 어떻게 대표적인 지보공의 종류 및 특징 이렇게 쓰셨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건 시공입니다. 자, 시공의 문제라면 당연히 대제목 2번은 뭐가 들어가죠? 터널 지보공의 종류 및 특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써야 되나요? 지보공 작업 시에 재위험 요인을 쓰셔야죠. 그렇죠? 또 터널 지보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이런 거를 안전으로 답안을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난 자신 있게, 난 지보공 알아. 지보공에 대해서 다 썼어. 열심히. 몇 점? 12점. 왜? 시공 답안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문제 역시도 뭘 출제자의 의도가 뭐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보건 규칙상에 있는 내용을 아느냐를 물어본 거지 시공에 있어서의 지보공에 대한 점검을 물어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측관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아마 이제 시공하고 넘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가장 먼저 썼을 수도 있다. 이거 내가 아는 문제인데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채점 해보면 이건 최소 20점은 맞을 거야. 근데 몇 점 맞죠? 12점. 멘붕 오는 거죠. 와, 이거 뭐지? 내가 잘 썼는데. 그렇죠? 잘 썼는데. 완벽한데. 내 시공할 때 이거 25점 받은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런 문제다.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지보공에 대한 많이 써놨어요. 점검. 왜 이걸 제가 썼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걸 이걸 내가 모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답안을 끌고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지보공의 종류 제가 이걸 썼어요. 넣어놨어요.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검에 대한 그러면 지보공 설치 안전작업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답안을 써주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위험 요인, 그렇죠? 그 다음에 재발생형태 안전대책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안전보건규칙상에 대한 부분, 그러면 그거 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을 끌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시공이 아니라 뭘로 끌고 가야 된다? 안전으로 답안을 서술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보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자, 이 문제가 여러분 중에 분명히 몇 분은, 그렇죠? 뭘로 썼다? 이동식 사다리.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렇게 안 썼나요? 선택 안 했죠? 했어요. 자, 여러분 보내주신 복귀 답안을 보니까 잘 썼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동식 사다리야. 그렇죠?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 복귀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자, 이거는 이동식 사다리가 아니라 가설 통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설 통로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설 통로. 그래서 가설 통로에 뭐 대제목 1, 뭐 정의 개요 2번 뭐죠? 이동식 사다리식 통로를 포함한 가설 통로의 종류, 이거 써주는 것도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답안 틀이 되겠고, 또 사다리식 통로 사용 시, 이용 시 재위험 요인,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답안 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시 준수사항, 그렇죠? 근데 뭐가 있죠? 설치 시 준수사항 중에 법 개정 사항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사다리도 법 개정이 돼서, 그렇죠? 신설이 돼서 추락 방지에 포함된 이동식 사다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다리식 통로 역시도 법 개정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특히 이제 7m 이상인 경우에 방어울이 있느냐 없느냐에 등받이 울이 있는 경우,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 구분해서 실제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올해 가장 핫한 게 뭐죠? 문제에도 출제가 됐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떨어짐대, 즉 추락재의 10% 감축입니다. 어떤? 매년. 이번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추락재의 10% 감축 방안에 대한 부분, 그중에 추락재의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작업하면서의 재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부분, 또 사다리식 통로에 대해서 법이 작년부터 개정이 돼서 실제 실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재해 위험이 많고. 그래서 자, 이 사다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보시면 월간 안전에 거의 뭐 한 2달에 한 번은 사다리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계속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 그 문제가 이번에 사다리식 통로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식 사다리로 썼을까봐, 그렇죠? 한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자, 그 전에 이제 보면, 그렇죠? 가설 통로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죠?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렇죠? 자,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자,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똑같죠?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다. 기출문제가 똑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뭐 어떻게 출제 들어가 있어? 문제가 똑같아요. 왜? 기출문제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서술형 문제풀이 하겠습니다.